안녕하십니까, 변호사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변호사님, 이번 시간에는 임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 겪었던 사건 사례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. 변호사님이 검사 재직 시절 정말 이건 특이했고 기억에 남았고 재밌었고 황당했고 했던 그러한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. 현직 검사 때 2018년도에 제가 상담했던 사건인데요. 저는 현직 검사 때 상담을 많이 해줬습니다.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상담해줬던 분, 그냥 민원인이라고 할게요. 그 민원인이 한 15억 상당되는 그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요. 그 중에 그 상가 건물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매매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겠다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.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. 어느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고 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은 10%지 않습니까? 그래서 15억이면 이제 1억 5천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사겠다는 매수인 측에서 하는 얘기가 5천만 원 더 얹어서 2억으로 계약금을 자기가 내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2억 이제 계약 체결하고 2억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뒤에 이 매수인이 하는 얘기가 그 불법 그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 계약을 더 진행하지 못하겠다. 계약을 해제하겠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준 계약금의 그 4억 원을 내놓으라.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나 불법 건축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.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이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요.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4억 원을 내놔라. 소송을 했습니다.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우리 이제 그 의뢰인이 이겼고요. 2심에서는 이게 결과가 뒤집어져서 상대방 매수인 측에서 승소를 했고 이제 상고를 해놓은 단계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왔었습니다.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그분한테 들어서 듣질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결국 패소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이와 같이 불법 건축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딴 거는 다 써놓고 그 부분을 이제 안 써놨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누가 위반했느냐 그 중요한 그 고지 의무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결국 1심과 2심이 결과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어야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이제 팔지 않습니까? 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주식을 다 넘겨주는 거죠. 그러면은 매수하는 측에서 이제 그럼 회사의 재정 상태를 실사를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회계 장부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달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뭐 계약금이나 일부 돈 주고 나서 이제 그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계약금 정도 받고 이제 회사 관련 서류를 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막 실사를 하더니 이제 대표이사의 그 횡령한 그런 부분을 이제 약점을 잡아서 이제 뭐 그 매매 대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든지 실제로 또 막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알려줬다는 것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치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어떤 그 증거를 제대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례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뭐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좀 잘 풀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말씀 주신 것처럼 특약사항을 잘 적어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, 요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이런 노인 범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실버 칼러 크라임이라 그래가지고요. 이게 이제 돈 많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합니다.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굉장히 노인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살살 녹이는 거죠.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의사 결정 능력이 제대로 없다든지 어떤 치매에 또 걸려 있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재산을 처분할 그 정상적인 그 판단 능력이 안 되거든요.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단가 아마 소개된 것 같은데요. 간단히 이제 소개드리면 1사후퇴 때 이제 그 월남하셨던 그 100세 가까이 된 그 여자분이 한 100억 이상의 돈이 있었는데 뇌경색인가 어떤 그게 와가지고 병원에 요양하고 있었는데
요양보호사가 아주 극진히 그 할머니를 돌봤습니다. 돌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는 워낙 이게 자기를 잘해줘가지고 그 할머니가 자기를 양딸로 입양을 했다 그래서 입양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카가 그걸 알고서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요. 양딸로 입양이 되면 이제 상속권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100억 이상 넘는 돈을 요양보호사가 다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분쟁 중에 있다는 것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인 경우는 특히 플로리다 주 이쪽에는 기온이 따뜻해서 노인들이 돈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노후에 이제 생활을 해서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이제 범죄를 하는 그 조직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만 전담하는 또 부서도 만들어지고요. 그래서 2021년도인가요?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만들었죠. 퍼펙트 케어 뭐 이런 그거.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이제 그 노인의 재산을 갖다가 다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범죄 행위하는 그런 게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방 근무할 때 2018년도 전주 근무할 때 이거 비슷한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. 한 건은 이제 뭐냐 하면은 여자분인데요. 80세 된 여자분이고 남편 사실혼 관계 94살 된 그 남자분이 있었고요. 한 20년 동안 그냥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갑자기 급성 뇌경색이 와서 거의 의사 결정할 수 없는 그 정도 판단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극진히 간호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남자분의 통장에서 5억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. 인출해 갖고 이제 그 사실을 안 그 아들이 이제 이 여자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막 따지면서 한 1시간 정도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. 녹음을 한 거를 이제 증거로 해서 이 여자분이 이제 횡령, 자기 아버지 돈을 횡령, 그 다음에 사기쳤다 이래가지고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. 또 한 건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남동생이 그 독신인 그 누나죠. 이 남동생은 74살이었고요. 그 당시에. 누나는 80세였는데 이분도 지금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요. 그냥 개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극진히 잘 돌봤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큰 병원으로 이걸 옮기기 위해서 그 누나를 구급차에 태워서 이동하면서 이 누나가 한 10억 정도 지금 통장에 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예금, 적금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누나를 이제 그 구급차에 태워서 다니면서 그걸 다 해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해약 과정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.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은행 직원에 이렇게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. 이게 그 누나는 누워 있는데요. 지금 이 예금을 해약하는 게 맞느냐, 그리고 동생한테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누나가 잘 대답을 못해요. 그러니까는 이 동생이 누나 빨리 이거 맞다고 다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지 좀 약간 제가 봐도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. 좀 애매하더라고요. 이제 그 정도만 증거가 있습니다.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누나가 좀 젊었을 때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는데요. 그 남자가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. 딸이죠. 딸이 있었는데 이런 사정을 알고 난데없이 그 동거하던 남자가 데려온 그 딸이 이 누나의 양딸로 그 입양 신고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누나의 대리인으로 이 동생을 준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. 준사기라고 하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되거든요.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. 그 정도였고 그 이후에 저는 인사이동이 됐었다는데 결과는 잘 알 수 없지만 10억 원을 이제 이 동생이 다 이제 가져갔는데 이 동생 입장에서 고소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진짜 이 누나나 자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진짜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줬다는 그 어떤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줬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은 동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단지 돈 주는 거 맞냐 요거만 찍지 말고 그날의 뭐 일기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것저것 다 물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한 거다. 만약에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정신과 의사를 대동을 해서 옆에 앉혀놓고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인지를 이걸 그 영상으로 찍어놨다면 두 사건 다 뭐 여기까지 분쟁까지 그 소송까지 올 상황이 아니었다. 굉장히 그게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
이 양딸 신고가 돼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동생이 그냥 가져갔다 10억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, 그러면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 지금 고소하는 이 양딸로 돼 있는 이 사람이 입양 신고 자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이걸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노후의 이 재산 관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, 이 정신이 말짱할 때 이걸 막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 후견인,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후견인이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좀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이제 노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실버 컬러 크라임, 국내 고령화가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노인 범죄 좀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